안녕하세요. 저는 20대 후반의 강아지 한 마리와 살고 있는 여자입니다. 저희 집 강아지 이름은 복덩이에요. 이름만큼이나 저에게 진짜 복을 가져다 준 제가 너무 사랑하고 의지하는 저의 가족이기도 합니다. 저희 부모님은 지방에 사시고 저는 대학교를 수도권으로 오게 되었어요. 졸업 후 취업을 해야 하는데 쉽지가 않았습니다. 제가 원하는 곳이나 조금 큰 곳에서는 채용이 안 됐고 그나마 짧게 다닌 곳이 한 군데 있었어요. 가족 회사였는데 사장님 포함 직원분들이 정말 별로인데다 저한테 폭언도 일삼으셨죠. 자기 회사에 취업시켜준 것만으로도 감지덕지 하라면서요. 게다가 맨날 야근할 정도로 일은 혼자 다 했는데 나중엔 월급도 툭하면 미루다 보니 너무 힘들고 자괴감이 들어 결국 그만두게 되었죠. 그 회사를 그만두고 다시 취업을 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자신감도 너무 떨어졌어요. 내 수준에는 그만뒀던 그런 회사가 딱인가 보다 싶기도 했고요. 다 포기하고 고향으로 내려가 부모님 하시는 식당 일을 도울까도 생각했지만 그래도 조금 더 버티며 노력해보자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집 근처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서 생활비를 벌며 취업을 위해 나름의 노력을 했었죠. 이력서를 잔뜩 넣고 연락을 기다리며 여느 때처럼 편의점으로 출근을 할 때였어요. 편의점 근처에는 고물상이 있었거든요. 퇴근 후 지나가 보니 입구 쪽에 못 보던 개가 한 마리 묶여 있더라고요. 저는 못 보던 개가 있다 보니 신기한 기분에 다가가서 봤습니다. 개는 정말 순하고 예쁘게 생겼더라고요. 종은 잡종견인 것 같은데 제가 다가가니까 경계도 안 하고 꼬리도 살랑살랑 흔들고 막 반가워하는 거예요. 저도 그 모습이 너무 귀엽고 좋더라고요. 저도 본가에서 예전에 강아지를 키웠었고 강아지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주변을 둘러보니 고물상 아저씨들은 안 계신 듯 했습니다. 밥그릇도 비어져 있고요. 잠깐 고민하다가 저희 편의점으로 돌아가서 강아지 간식을 하나 사왔어요. 그걸 주니까 진짜 개눈 감추듯 먹더라고요. 그 모습이 너무 귀여워서 보고 있는데 어이 어이 아가씨 뭐야? 갑자기 고물상 주인 아저씨가 소리를 치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저씨는 제가 준 간식 봉지를 보고 인상을 막 찌푸리시더라고요. 뭐야? 뭘 준 거야? 죄송해요. 저 앞에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인데요. 못 보던 강아지가 있어서 귀여워서 간식 조금 줬어요. 그랬더니 아저씨가 막 저를 노려보시더라고요. 어이, 아가씨! 남의 집 개한테 아무거나 주면 안 되지! 죄송합니다. 저는 내가 큰 실수를 했구나 싶어 몇 번이나 죄송하다 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주인도 있는데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었거든요. 아저씨가 불쾌해하는 것도 이해가 되더라고요. 제가 거듭 죄송하다고 하자 아저씨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자리를 뜨셨어요. 저는 저를 보고 여전히 꼬리를 흔드는 그 강아지를 보고 손을 흔들며 인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후 편의점에 출근할 때마다 그 강아지를 봤어요. 그런데 가만 보면 아저씨가 그 강아지한테 밥을 주는 일이 거의 없더라고요. 늘 밥그릇은 비어져 있었어요. 물도 잘 안 주는 것 같고요. 강아지도 갈수록 기운 없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게다가 목줄도 너무 짧아서 불편해하는 것 같았어요. 안쓰럽긴 한데 그렇다고 또 함부로 간식을 챙겨주긴 그래서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오며 가며 그 강아지를 봤는데 기운 없이 앉아있다가도 제가 지나가면 막 꼬리를 흔들더라고요. 그 모습이 귀엽기도 하고 짠하기도 하고 생각 같아선 간식이나 물이라도 좀 챙겨주고 싶은데 아저씨 눈치 보여서 그렇게도 못하고 밥은 제대로 주는 게 맞는지 걱정되고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멀리서 지켜보면서 이리저리 살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제가 편의점에서 일을 하는데 정말 심하게 강아지 짖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놀라서 보니까 세상에 그 아저씨가 그 강아지를 발로 차는 거예요.
그 소리는 강아지가 깨갱하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너무 놀라서 저도 모르게 그 고물상으로 달려갔어요. 왜 그러세요? 뭐야? 강아지를 왜 때리세요? 내가 내 개새끼 때린다는데 뭔 참견이야? 아니, 잠깐만. 저번에 그 간식 준 그 여자네? 저는 아저씨를 경계하며 또 때릴까 싶어 지키고 있었습니다. 뭔데 여기 서 있어? 강아지를 왜 때리세요? 아, 뭔 참견이냐고. 아가씨, 가서 아가씨 볼 일이나 봐. 아저씨는 저한테 벌컥 화를 내더라고요. 저는 좀 무서워서 움찔했습니다. 좋은 말 할 때 가쇼. 열받게 하지 말고. 아저씨는 저한테 경고를 하더라고요. 저는 무서워서 어쩔 수 없이 자리를 뜨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 뒤에서 아저씨가 보란 듯이 강아지를 더 세게 차는 거예요. 에이, 짜증나게. 저는 낑낑대는 그 강아지가 너무 안쓰럽고도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서 결국 편의점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어요. 편의점에서 보니 강아지는 기운 없이 쭈그려 앉아 있더라고요. 별 이유도 없이 강아지를 때리는 모양이었습니다. 밥도 잘 안 주고요. 너무 화가 나서 확 동물학대로 신고할까 싶기도 하고, 근데 내가 이렇게 나서도 되나 싶기도 하고, 심정이 복잡했어요. 그렇게 다음날 퇴근하면서 지나가는데 강아지는 저를 보더니 일어나서 꼬리를 또 흔들긴 하는데 심하게 헥헥거리더라고요. 그 모습이 너무 안쓰럽고 마음이 밟혔어요. 그래서 제가 들고 있던 생수를 밥그릇에 좀 부어줬어요. 목이 말라 보여서요. 그랬더니 물을 붓자마자 막 허겁지겁 먹더라고요. 물도 잘 안 준 모양이었습니다. 얼마나 짠한지. 어허이, 이 아가씨가 진짜! 아저씨가 또 나타나서 저한테 불같이 화를 내시더라고요. 왜 남의 개새끼한테 자꾸 그래? 뭐 하는 짓이야? 남의 집 개새끼 탐락이라도 해서 그래? 저는 아저씨를 힐끗 봤습니다. 톡 까놓고 이 개도 왠지 유기견 같은데 저 아저씨가 마음대로 데리고 와서 묶어놓은 느낌이었어요. 밥도 안 주고 물도 안 주면서. 아가씨 뭐야? 개도둑이야? 아저씨는 저한테 막 으름장을 놓으시더라고요. 평소에 저라면 죄송하다고 하고 자리를 피했겠죠.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선 이 강아지를 지켜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서 말했죠. 아저씨, 이게 차라리 저한테 파세요. 뭐라고? 팔라고요. 어차피 밥하고 물도 잘 안 주는 것 같고 제가 데리고 갈게요. 그 말을 하는데 왠지 긴장되고 떨리더라고요. 제 말에 아저씨는 어이없어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저랑 걔를 번갈아 보는 거예요. 저는 가슴이 콩닥거리는데 그 아저씨가 대뜸 10만 원! 네? 산다며! 10만 원! 아저씨는 난데없이 10만 원이라더군요. 팔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진짜 어이없었지만 저는 알겠다고 하고 계좌번호 달라고 했습니다. 아저씨가 자기 고물상 명함을 주시더라고요. 거기에 쓰여진 계좌를 보며 그 자리에서 폰으로 돈을 이체해줬습니다. 여기요. 됐죠? 허! 이 개새끼가 그렇게 마음에 들어? 그냥 똥개새끼 아니야. 돈 드렸으니 데리고 갑니다. 이거 좀 풀어주세요. 아저씨는 돈을 받아서 그런지 기분 좋은 얼굴로 풀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참, 이거 이름 뭔 줄 알아? 뭔데요? 복날이. 내가 복날에 이 새끼 잡아먹으려고 했거든. 하면서 뭐가 재밌는지 낄낄대더라고요. 저는 그 아저씨와 조금이라도 더 상종하기 싫어서 아무 대꾸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아저씨는 끈을 풀어줬고 저한테 건네줬어요. 참 별난 아가씨도 다 있네. 복날아 잘 가라. 복날에 내 눈에 띄지 말고. 저는 그렇게 엉겁결에 강아지를 데리고 가게 되었습니다. 정말 생각지도 않게 갑자기 강아지가 생긴 거였죠. 이 강아지가 행여나 안 간다고 하면 어쩌나 싶었는데 웬걸 처음부터 제 개인 양 경계도 없이 저를 너무 잘 따라오더라고요. 저는 가는 길에 애견샵에 잠깐 들러서 강아지 샴푸나 먹이 등을 샀습니다. 정말 비싸더라고요. 속으로 내가 나 먹을 것도 없어서 삼각김밥 팩이 나온 거 먹고
변변한 옷도 못 사는데 이게 무슨 짓일까 싶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도저히 이 강아지가 눈에 밟혀 무시하고 지나갈 수가 없었어요. 거기에 묶여서 밥도 제대로 못 먹고 학대당하는 것도 못 보겠고요. 이상하게 더 마음이 쓰이고 안타까웠다고나 할까요? 그렇게 저는 강아지를 집에 데리고 와서 씻겼어요. 예전에 강아지를 키워봤던 적이 있어서 그렇게 힘들진 않았습니다. 저는 그 강아지를 씻기고 물하고 밥도 넉넉하게 줬어요. 허겁지겁 먹는 모습을 빤히 보는데 왜 그렇게 그 모습이 안쓰러우면서도 이상하게 꼭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이 짠했습니다. 처음 해보는 회사 생활 때 욕은 욕대로 먹으며 이리저리 치이고 상처받은 모습도 떠오르고요. 저는 안쓰러운 마음이 들어 강아지를 잘 쓰다듬어 주었어요. 네 이름은 이제 복덩이야. 알겠지, 복덩아? 저는 그렇게 복덩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고 복덩이는 그날부터 저희 가족이 되었어요. 다행히 집주인 아주머니도 강아지를 키우셔서 제가 강아지 키우는 데에는 별말 안 하시더라고요. 저는 편의점 일 갔다 오면 복덩이랑 산책을 자주 했습니다. 그 전에는 집에만 틀어박혀서 내내 채용 사이트만 보고 우울해했는데 복덩이가 있어서 강제로 산책을 나가다 보니 운동도 되고 오히려 리프레시 되듯 기분도 좋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저 혼자만의 시간을 복덩이와 함께하는 시간으로 채워갔습니다. 처음엔 나 혼자 먹고 살기도 빠듯한 상황에 괜한 오지랖을 부린 건가 싶기도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또 복덩이와 함께하면서 오히려 제가 더 많이 위로를 받게 되더라고요. 저만 보면 꼬리 흔들면서 반가워해주고 제 다리 위에 올라오고 부드러운 복덩이를 꼭 안고 있으면 마음도 따뜻해졌습니다. 취업이 안 되고 자신감은 떨어지고 내가 뭘 해야 하는지도 모르게 시간만 흘러가서 불안하던 저에게 복덩이는 큰 위로가 돼주었어요. 그렇게 하루는 복덩이를 데리고 큰 공원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저희 집 근처는 차도가 많아서 복덩이가 마음껏 뛰기는 힘들다 보니 이렇게 탁 트인 공간이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복덩이 산책을 실컷 시켜주고 벤치에 앉아서 잠시 쉬고 있을 때였어요. 갑자기 지나가던 나이 지긋한 여자분이 복덩이를 물끄러미 보시더라고요. 저는 무슨 일이지 싶어서 약간 경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다가와서 그러더군요. 걔가 참 예쁘네요. 아, 네, 감사합니다. 몇 살이에요? 복덩이를 데리고 동물병원에 갔을 때 거기 선생님이 복덩이의 상태로 나이를 추정해 주시더라고요. 3살 정도요. 그렇구나. 우리 강아지랑 너무 많이 닮아서. 저는 그때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왜냐면 고물상 아저씨가 어디서 강아지를 주워온 것 같아 보였는데 혹시 복덩이가 이분이 잃어버린 강아지인가 싶었거든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죠. 혹시 강아지 잃어버리셨나요? 그 말에 그분은 슬픈 얼굴로 말하시더라고요. 2년 전에 무지개 다리 건넜어요. 노견이어서. 아, 내가 자식같이 키운 앤데 아직도 비슷하게 생긴 강아지만 보면 눈물이 나려고 그래요. 근데 얘는 유독 우리 단감이랑 닮았어요. 여자분은 많이 슬퍼 보이시더라고요. 저도 본가에서 키우던 강아지를 떠나보냈기 때문에 그 슬픔이 얼마나 큰지 알고 있습니다. 가족이 떠난 거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분을 위로해드렸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산책도 같이 하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리 단감이는 내가 유기견 봉사 갔을 때 데리고 왔었어요. 유독 눈에 밟히는 거야. 그래서 결국 데리고 왔어요. 그런 거 보면 뭔가 인연은 있나 봐요. 강아지랑 사람 사이에도. 저는 그 말에 공감을 하며 제가 복덩이를 데리고 온 일에 대해서도 알려드렸어요. 그분은 제 얘기를 듣더니 놀라시더라고요.
용기가 대단하네요. 그렇게 선뜻 가서 말하기 쉽지 않았을 텐데. 저도 복덩이가 유난히 눈에 밟히더라고요. 집에 가면 자꾸 생각나고 밥은 좀 줬을까 걱정되고 아마 저랑 복덩이도 인연이었나 봐요. 그런가 봐. 저는 그분과 대화를 나누고 이제 집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분이 여기는 자주 오냐고 하시더라고요. 원래는 아닌데 좀 실컷 걷게 하려고 데리고 왔어요. 이제 종종 오려고요. 나는 여기 자주 와요. 운동 겸. 기회가 있으면 또 봐요. 네, 조심히 가세요. 그렇게 저는 그분과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저는 복덩이를 데리고 다시 그 공원을 찾았어요. 사실 그분과 또 만날 거라는 생각은 없었어요. 그 공원이 워낙 넓은 공원인데다 그렇게 또 만날 우연이 얼마나 되겠나요? 그런데 산책을 하다 다시 보게 된 겁니다. 이번엔 제가 그분을 보게 되었고 인사를 했어요. 그분은 조깅 중이셨는데 저를 보고 굉장히 반가워하시더라고요. 어머, 반가워요. 안 그래도 또 못 볼까 싶었는데. 복덩이도 안녕? 그러게요. 또 뵙네요. 여기 진짜 자주 오시나 봐요. 난 사실 이쪽이 우리 집이거든요. 매일 조깅을 나오다 보니 그 여자분이 가리킨 곳은 공원 근처의 아파트였습니다. 저는 좀 놀랐어요. 그 공원 근처 아파트가 굉장히 비싼 아파트거든요. 속으로 부자시구나 생각했죠. 그분은 너무 반가워하며 저희 복덩이랑도 잘 놀아주시더라고요. 그분은 이렇게 또 본 것도 인연인데 커피 한 잔 사신다고 하셔서 근처 카페에서 커피를 받아다가 산책을 같이 했어요. 두 번째 만남이다 보니 더 개인적인 이야기도 하게 되었습니다. 취업이 안 돼서 6개월 뒤에는 고향으로 내려갈까 싶기도 하다면서요. 그러면서 그분이 전공이 뭐냐고 물으셨어요. 저는 제 전공을 말씀드리면서 이전 회사에서는 어떤 일을 했었다는 말도 했죠. 그런데 그분이 여기도 채용 공고 떴던데 한번 넣어보라면서 저한테 회사 이름을 알려주시더라고요. 저는 폰으로 회사 이름을 검색해보고 놀랐어요. 왜냐면 제가 넣을까 말까 고민했던 회사였거든요. 대기업은 아니지만 연봉이며 복지며 너무 좋은 회사인데다 제 전공 분야도 채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넣고는 싶었지만 망설인 건 어차피 안 될 것 같았기 때문이에요. 취업 카페에다 이 회사에 대한 글을 찾아보니 워낙 경쟁률도 높지만 지원자들 수준이 굉장히 높다고 하더라고요. 대학교 간판도 쟁쟁하고 외국어 능력도 높고 유학파에 석사도 정말 많다면서요. 내가 넣어봤자 어차피 서류부터 안 되겠구나 싶어서 그냥 접었던 곳입니다. 아, 여기 저도 잘 알아요. 근데 제 스펙으론 어림도 없어요. 그래서 안 넣었어요. 왜요? 저야 뭐 그저 그런 대학 나왔고 전공 관련 자격증 몇 개가 전부고요. 토익 점수도 엄청 높진 않아요. 그것도 근근히 한 거지만 유학 경험도 없고 대기업 인턴 경험도 없고 아마 서류에서 탈락일 거예요. 에이, 그래도요. 이 회사 나도 잘 아는데 의외로 자소서 부분을 많이 봐요. 정말요? 그럼요. 멀끔히 잘 쓰여진 자소서가 아니라 정말 진심이 담긴 그런 자소서로 한번 써서 내봐요. 솔직히 믿져야 본전이잖아. 그렇긴 하죠. 저는 그분의 말에 자신감을 좀 얻었습니다. 이 회사 잘 아신다고 했으니 다니시는 분인가? 생각하면서 말씀대로 해봐야겠다 생각했어요. 저는 며칠을 걸쳐 정말 고민하며 자소서를 고쳤었어요. 자소서에 그렇게 공을 들인 건 또 처음인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이력서를 냈지만 사실 큰 기대는 없었습니다. 아무리 자소서도 비중을 많이 본다지만 그래도 난다긴다 하는 스펙들을 가진 이력서들을 먼저 보게 되는 건 사실이니까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채용 공고가 마감되고 며칠 후 저에게 연락이 온 거예요. 그 회사 인사팀에서요. 면접을 보러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게 꿈인가 생신가 했어요.
서류에서 통과될 거라는 기대조차 없었던 회사에서 면접을 오라고 하니까요. 저는 떨리는 기분으로 복덩이를 앞에 두고 면접 준비도 하고 면접날 입을 옷도 깨끗하게 준비해뒀습니다. 그리고 면접을 보게 되었어요. 회사는 직접 가보니 건물도 크고 신식에다가 정말 좋더라고요. 나도 이런 곳으로 출근을 하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싶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떨리는 기분으로 면접장을 가게 됐는데 저 말고도 면접을 보러 온 지원자는 정말 많았어요. 그런데 옆에서 준비하는 걸 들으니 저보다 다들 잘난 것 같아 또 위축되더라고요. 하지만 나도 잘해보자는 마음을 고쳐먹으며 면접을 치렀습니다. 너무 긴장하긴 했지만 제 딴에는 놓칠 수 없는 기회라고 생각해서 정말 성심성의껏 대답을 했어요. 얼마나 긴장을 많이 했는지 나오는 길엔 다리가 후들거릴 정도였습니다. 제 딴에는 최선은 다했지만 워낙 지원자들도 많고 답하는 걸 들어보니 스펙들도 장난이 아닌 것 같아서 사실 어느 정도 포기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1차 면접까지 본 게 어디냐 하면서요. 그렇게 맥주와 안주 하나, 복덩이 먹을 강아지 간식을 사서 집으로 왔어요. 제가 좀 울적해하니 복덩이가 제 마음을 알기라도 하는 양 제 품으로 와주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다했으니 됐다고 생각하며 마음을 달랬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며칠 후 그 회사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2차 임원 면접을 보러 오라는 연락이요. 정말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스펙 좋은 지원자들이 많은데 내가 2차까지 가게 됐다니. 얼떨떨 하더라고요. 저는 떨리는 기분으로 2차 면접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쯤 되니 저도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내가 여기서 잘하면 나도 이 회사에 취업이 되지 않을까 하면서요. 1차 때보다 더 긴장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임원 면접을 하러 면접장 안으로 들어갔을 때 저는 멈칫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면 제일 중앙에 그분이 계셨거든요. 공원에서 함께 산책했던 그 여자분요. 공원에서는 편한 운동복 차림이셨지만 여기서는 정장 차림으로 앉아 계시더라고요. 저는 이 회사 임원이셨구나 생각하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공통 질문 후 개별적으로 질문을 하나씩 하셨어요. 1차 실무 면접 때는 직무 관련이나 전공 관련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2차 임원 면접에서는 성향이나 성격적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 차례가 왔고 그분이 저에게 물으시더라고요. 임지혜 씨? 네. 최근 들어 가장 잘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부분이 있나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깨달은 게 있다면 함께 말해주세요. 저는 그 질문에 잠시 생각을 하다가 차분한 기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최근에 제 스스로 가장 잘했다 싶은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동네 고물상에서 학대를 받는 것 같은 강아지를 데리고 온 일이었습니다. 그 강아지를 데리고 오기 전 저는 넉넉치 않은 제 형편을 고민했습니다. 강아지 주인분도 무섭고요. 하지만 용기를 내서 데리고 온 후부턴 그 강아지는 저희 가족이 되었고 저에게는 그 어떤 것으로도 바꾸지 못할 따뜻한 마음과 위로를 주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회사에 지원을 한 것입니다. 지원은 하고 싶지만 자신이 없어 포기를 했었다가 뒤늦게 용기를 내서 지원을 하게 되었고 덕분에 지금 이렇게 면접을 볼 수 있는 기회도 얻게 되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할까 말까 하는 순간은 매번 찾아오지만 그때 내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진짜 내가 원하는 대로 자신감 있게 해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그 덕분에 저는 소중한 가족을 얻었고 또 지금 이 회사에서 소중한 면접 기회를 얻었으니까요. 제 말에 그 여자분은 빙긋 웃더니 고개를 끄덕이시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내가 너무 긴장해서 횡설수설했구나 싶기도 했지만 하고 싶은 말을 다 해서인지 속은 후련했습니다. 그렇게 면접을 마치고 밖으로 나왔어요. 왠지 후련하더라고요. 입 밖으로 제 생각을 말하니 정말 자신감도 생기고 앞으로 뭐든지 용기 있게 해볼 수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설사 이 회사에서 떨어진다고 해도 좋은 경험이 되었다고 생각하면서요. 그런데 정말 저희 집 복덩이는 복덩이가 맞나 봐요. 저는 결국 그 회사에 최종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합격 전화를 받고 얼마나 기쁜지 눈물이 줄줄 흘러서 복덩이를 껴안고 덩실덩실 춤까지 췄어요. 복덩이도 말은 못하지만 저와 함께 기뻐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부모님께도 그 사실을 알렸고 부모님도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렇게 저는 그 회사에 출근을 하게 되었고 지금까지도 너무 잘 다니고 있습니다. 그 여자분은 저희 회사 주요 직책 임원분이었고 그 후 산책길에서 다시 뵀는데 제가 너무 감사하다고 하자 오히려 그분은 자기는 따로 뭐 한 게 없다고 고마울 필요 없다고 하셨어요. 따로 저를 뽑자고 한 적도 없고 제 서류를 통과시키거나 한 것도 아니라고 하시면서 우리 회사에 들어온 건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한 거라고 하시더군요. 하지만 저는 그래도 너무 감사드렸어요. 제가 용기를 낼 수 있게 도와주셨으니까요. 임원이시다 보니 일개 사원인 저와 회사에서는 자주 뵐 수 없었지만 산책길에선 친구처럼 종종 뵙고 대화도 나누곤 합니다. 그분도 저희 복덩이 보면 단감이 생각나서 너무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가끔 복덩이가 자는 모습을 옆에서 물끄러미 쳐다봅니다. 어쩌면 내가 복덩이를 구해준 게 아니라 자신감 없이 빌빌거리던 나를 복덩이가 나타나 구해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갑자기 제 앞에 나타난 강아지 복덩이. 제가 복덩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자 저에게 진짜 복덩이가 되어준 소중한 나의 가족. 앞으로도 복덩이와 함께 회사 잘 다니면서 즐겁게 지내고 싶네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날 손에 두툼한 서류 봉투를 들고 어디론가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막 뛰고 마음이 다급하면서도 불안하고 그렇더라고요. 살면서 제가 그런 일을 저질러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더 긴장이 됐던 것 같아요. 사실 입구에 도착했을 땐 그냥 돌아갈까라는 생각도 잠깐 했지만 한편으론 너무 화가 나고 이대로 조용히 넘어가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 여기까지 왔으니 이판사판이다 생각하며 안으로 쳐들어갔습니다. 그곳은 바로 제 남편이 근무하는 회사였습니다. 남편이 다니는 회사는 앱 개발을 하는 회사이고 한 사무실에 직원 수는 30명 정도 됩니다. 저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낯선 제가 들어오니 거기 있는 직원들 어리둥절하게 쳐다보더라고요. 어떤 일로 오셨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최은준 대리 와이프인데요. 아, 최 대리님이요? 최 대리님 외근 있으셔서 잠깐 나가시던데 곧 오실 거예요. 홍지수 씨는 있나요? 홍지수 씨요? 아, 네, 저기 있는데. 아, 저기 보이네요. 고맙습니다. 참, 그리고 이거 빈손으로 오기 못해서요. 직원분들끼리 나눠 드시라고요. 하면서 저는 따로 들고 있던 종이 가방도 그 직원에게 건넸습니다. 그리고 어리둥절해하는 직원을 지나쳐 홍지수에게 곧장 다가갔죠. 홍지수는 일을 하다가 다가오는 저를 보고는 좀 당황한 눈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최 대리님 와이프분 맞으시죠? 네. 네, 최 대리님은 아까 외근 가신 것 같은데. 알아요. 홍지수 씨 보러 온 겁니다. 네? 저를요? 그 순간 홍지수 눈빛이 막 흔들리더라고요. 지도 뭔가 걸리는 게 있었겠죠. 다른 직원들도 무슨 일인가 싶어 다 저희 쪽을 쳐다보고요. 홍지수도 눈치를 막 보더라고요.
아, 저한테 뭐 하실 말씀 있으신가 본데, 그러면 일단 좀 따라오시겠어요? 저쪽에 휴게실이. 아니요, 따로 할 말은 없어요.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이것만 전해주려고요. 네? 저는 서류봉투를 내밀었습니다. 그 서류봉투에는 큼지막하게 법무법인이라고 되어 있었죠. 옆에 다른 직원들이 다 놀라서 수군대고 홍지수는 엄청 당황해서 급하게 서류봉투를 받더라고요. 그리고 주변 눈치를 살짝 살피더니 안에 있는 내용물을 꺼내봤습니다. 그런데 눈과 입이 어디까지 커지는 겁니다. 그리고는 누가 볼세라 확 서류봉투 안에 다시 넣더니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저기 일단 나가서 얘기하죠. 할 얘기는 따로 없는데. 저기 일단은요. 여기서 이러지 말고 나가서 얘기해요. 네? 그러면서 막 허둥지둥 제 팔을 당기는 겁니다. 그렇게 홍지수와 나가는데 때마침 제 남편 놈이 들어오다가 딱 마주쳤죠. 선미야, 네가 여기 왜? 남편은 놀라서 저랑 홍지수를 번갈아 보더라고요. 홍지수는 급하게 저를 데리고 나갔고 눈짓으로 저희 남편한테도 따라오라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저희 세 사람은 사무실을 나섰고 사무실에서는 다들 이상하게 보면서 웅성웅성 난리가 났죠. 홍지수는 1층에 있는 카페로 가자고 막 저를 당기더라고요. 저는 놓으라고 탁 뿌리치고 1층 카페로 먼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자리에 앉았는데 홍지수와 남편이 주변 눈치를 살피며 앞에 앉더라고요. 할 말이 뭐예요? 저기 아까 그거 서류봉투에 있던 거요. 말해요. 서류봉투라니, 그게 뭔데? 그 말에 홍지수는 대답도 못하고 눈만 굴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해줬습니다. 뭐겠어. 너랑 이 여자가 바람난 증거 사진이며 카톡 캡처며 빼곡히 모아둔 거지. 그 말에 남편도 눈이 휘둥그레지더라고요. 뭐? 그럼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줄 알았니? 남편은 정말 놀랐다는 듯 입만 떡 벌어져 있었습니다. 남편 놈은 제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줄 알았던 모양이더라고요. 너랑 홍지수 이 여자 3년간 바람 피웠잖아. 나랑 결혼한 게 2년밖에 안 됐는데 무려 3년간. 진짜 내가 어이가 없어서 웃음밖에 안 나온다. 저기, 여보, 그게 아니라. 변명할 말이나 있어? 내가 증거들을 빼곡히 다 챙겨왔다는데? 어디 변명해봐. 내가 드러나 볼게. 뭐라고 짓거리는지 한번 드러나 보자고. 홍지수 씨도 할 말 있으면 해보세요. 그러자 홍지수는 굳은 얼굴로 테이블만 쳐다보다가 그러더라고요. 언제부터 알고 있었어요? 그게 궁금해요. 아까 잠깐 봤지만 꽤 예전 사진까지 있던데 그러면 혹시 결혼 초기부터 알고 있었던 거예요? 라는데 갑자기 열받더라고요. 야, 너는 지금 그게 궁금해? 내가 언제부터 알았는지 그게 중요해? 예전부터 알았으면서 왜 여태까지 모른 척 했어요? 결혼 생활 내내 바람 피면서 안면 몰수한 너네도 있는데 나는 그렇게 하면 안 되니? 그러니까 처음부터 알았는데 모르는 척 2년을 지냈다고요? 이렇게 증거 악착같이 다 모으면서? 너 상황 분간이 안 되니? 어디서 바람핀 상간녀 주제에 내가 언제 알았든 뭘 모았든 너한테 허락받고 모아야 돼? 아니, 너무 소름 끼치고 무서워서 그래요. 여태까지 아무것도 모르는 척. 와, 나 어이가 없네. 작정하고 바람핀 것들이 나더러 소름이 끼친다네. 야, 최원준, 너도 그게 소름 끼치니? 여보. 여보 같은 소리 하네. 누가 네 여보야? 야, 이 미친 것들아.
내가 좋게 좋게 해주니까 진짜. 결혼 전부터 만나왔고 결혼 생활 내내 바람을 피워왔던 주제에 제가 증거들을 다 갖고 있다고 저더러 무섭다느니 소름 끼친다느니 하는데 피가 거꾸로 솟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홍지수, 내가 더 소름 끼치는 사실 하나 알려줄까? 니네 바람핀 증거들, 그거 사실 내가 모은 거 아니야. 그럼 어디서 났을까? 제 말에 홍지수도 제 남편도 벙찐 표정이더라고요. 네, 그 두 인간들이 바람을 폈고 저는 수많은 증거들을 다 갖고 있었는데요. 그건 사실 제가 모은 게 아닙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그 사연에 대해 얘기해 보려 합니다. 그때 저는 남편과 결혼한 지 2년 차가 되었습니다. 저희는 그맘때 원래 살던 전셋집에서 나와 아파트로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요. 사실 그 아파트로 이사를 갈 때 남편과 좀 티격태격한 부분이 많아요. 왜냐면 저희 수준에서 가기에는 좀 비싼 아파트였거든요. 저희 전세금 빼고도 꽤 많은 금액을 대출했어야 하는데 저는 굳이 왜 그렇게 대출을 많이 하고 무리해서 가야 되나 싶더라고요. 적당히 저희 수준에 맞는 좀 더 저렴한 아파트를 가면 되는데 말이에요. 그런데 남편은 거기가 입지가 좋고 나중에 집값도 더 오를 거고 바로 주변에 초등학교가 있으니 아이 학교 보내기도 좋다면서 당장을 보지 말고 좀 멀리 내다보라 그러더군요. 여러 입씨름이 있었지만 결국 남편의 뜻대로 하기로 했고 좀 부담스러운 대출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이사를 갔어요. 저희 수준에서 좀 부담스러운 곳이긴 해도 그래도 그 아파트가 좋긴 좋더라고요. 특히 조경이 잘 되어 있다 보니 산책하기가 좋았습니다. 저희는 아직 아이가 없었는데 나중에 아이를 낳게 되면 유모차로 산책하기에 참 좋겠구나 싶은 생각도 했었죠. 그렇게 어느 날 산책을 하던 길이었습니다. 누가 아는 체를 하더라고요. 최 대리님! 홍지수 씨? 고개를 돌려보니 어떤 여자였습니다. 그 여자의 이름은 홍지수이고 남편 회사 동료라고 하더라고요. 그 여자는 혼자 있는 게 아니고 옆에 남편도 있고 4살 정도 되는 아이도 있었습니다. 저희 남편은 뜻밖이라는 듯 놀라더라고요. 홍지수 씨 여기서 살아? 네, 옆에는 아내분이시죠. 전에 결혼식에서 봤는데. 그러면서 저한테도 인사를 하더라고요. 남편 회사 동료라고 하니 저도 반갑게 인사를 했죠. 저희 결혼식에도 와줬다고 하고요. 여기 살았구나. 저번에 얘기했는데 까먹으셨구나. 그러게, 별로 관심이 없어서. 진짜. 지수 씨 아들이구나. 그리고 여기는 남편분. 안녕하세요. 그러면서 남편은 홍지수 씨의 남편하고도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은 표정이 엄청 굳어 있더라고요. 저희 남편이 인사를 해도 대충 고개만 까딱하더니 자기 아들을 데리고 먼저 가버리는 겁니다. 찬바람 쌩쌩으로요. 왜 먼저 가? 저희도 참. 최대리님, 이제 이웃사촌이네요. 그러게. 한 번씩 보겠어요. 그럼 먼저 가볼게요. 그러면서 저와 남편에게 인사를 하고는 먼저 간 남편을 따라가더라고요. 저는 멀어지는 홍지수 씨를 보면서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같은 회사 직원인 거지? 같은 팀? 같은 팀은 아닌데 우리는 회사가 작아서 팀 아니라도 서로서로 다 잘 알아. 우리 결혼식에도 왔었구나. 우리 회사 사람들 몇 명 빼곤 거의 다 왔을걸? 성격 되게 싹싹한 것 같다. 친한가 봐. 친하진 않아. 그리고 조금 나대지. 나댄다고?
알잖아. 나는 저렇게 좀 나대는 스타일 안 좋아하는 거. 그냥 회사 동료니까 두루두루 지내는 거지 뭐. 따로 친하고 그런 건 아니야.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때 홍지수의 얼굴을 분명하게 처음 봤는데 남편은 홍지수가 회사에서도 좀 나댄다고 별로 마음에 안 든다고 했습니다. 그때는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제 와서 보니 일부러 그런 거였어요. 집단에는 의심을 피하려고요. 참 가짠캐도 말이죠. 어쨌든 그때는 별 생각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고 얼마 뒤였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준비하려는 사업이 있어서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집에 있었거든요. 집에서 일을 좀 하다가 커피라도 한 잔 사 마실까 싶어서 밖으로 나왔죠. 그렇게 상가 쪽에 있는 카페에 갔는데 카페 안에는 공교롭게 홍지수 씨 남편이 손님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을 바로 알아보긴 했는데 그렇다고 인사를 하긴 좀 애매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서로 배우자끼리는 직장 동료지만 그 남자와 제가 따로 아는 사이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잠깐 망설이는데 마침 그 남자도 제 쪽을 봤고 저를 알아보는 듯 했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고개만 까딱하며 인사를 가볍게 했죠. 그런데 그분이 먼저 저기요. 네? 저번에 뵀었죠. 남편분이 저희 와이프 직장 동료시라고. 예, 그랬죠. 커피 드시러 오셨나 봐요. 예. 뭐 하시겠어요? 제가 살게요. 그러면서 갑자기 제 커피를 산다는 겁니다. 저는 너무 어리둥절했죠. 그 남자의 아내와 제 남편이 직장 동료이긴 하지만 그 남자와 제가 어떤 친분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대뜸 제 커피도 산다고 하니 어리둥절했던 거죠. 제 커피를요? 아니요, 괜찮아요. 제 거 주문하는 김에요. 뭐 드시겠어요? 아니요, 진짜 괜찮아요. 사실 따로 드릴 말씀도 좀 있어서요. 라는 겁니다. 저한테 드릴 말씀이 있다니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저랑 무슨 사이라고요? 그 순간 이 사람 혹시 나한테 수잡거나 싶은 생각도 드는 겁니다. 뭐지 싶어서 표정이 확 굳더라고요. 그런데 때마침 전화가 왔습니다. 받아보니 친정 엄마였죠. 엄마, 지금? 나 집에 가서 확인해 봐야 되는데. 알았어요. 엄마가 뭘 좀 확인해 달라고 하는 전화였습니다. 저는 통화를 하면서 홍지수 씨 남편분에게 대강 목례를 하고는 그냥 카페를 나왔습니다. 당연히 커피도 안 사고요. 그렇게 집으로 와서 엄마 볼일을 봐주고 아까 일을 생각해 보는데 너무 어이없고 황당한 겁니다. 저랑 무슨 사이라고 대뜸 제 커피도 사준다면서 저한테 할 말이 있다니요. 진짜 이상한 사람이네 싶었고 불쾌한 기분도 좀 들더라고요. 그날 저녁 저는 남편에게 물어봤습니다. 여보, 저번에 아파트 단지 안에서 홍지수 씨인가? 그 직장 동료 만났잖아. 아, 그랬지. 저번 주였나, 저저번 주였나? 그런데 왜? 그 집 남편은 일 안 해? 집에서 일한다고 했던 것 같은데. 아, 그래? 근데 왜? 아까 전에 가다가 단지에서 마주쳤거든. 홍지수 씨 남편을? 그래서 대낮에 아파트 단지에서 보이니까 직장을 안 가는 건가 싶어서. 뭐 집에서 일한다고 했던 것 같아. 근데 돈 많대. 집도 그 남편 거라고 하고. 그래? 차도 좋은 거 타고 다니고 시댁도 잘 산다던데?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남편 말이 문득 이상하더라고요. 그런데 자기가 홍지수 씨에 대해서 그렇게 세세하게 잘 알아? 아,
그냥 직장 동료니까. 우리 회사가 작잖아. 직원 몇 명이라 된다고. 그 정도는 다 알지. 그래. 저는 그냥 넘어가면서도 좀 의아하더라고요. 홍지수 씨가 이 아파트에 사는 줄도 몰랐으면서 정작 홍지수 씨 남편이 뭐 하는지, 집에 차가 뭔지, 시댁에 돈이 많다느니 어쩌느니 하는 얘기까지 안다는 게요. 하지만 그냥 동료들끼리 이런저런 얘기 많이 하니까 그런 건가 보다 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홍지수 씨 남편이 저한테 커피를 사준다느니 따로 할 얘기가 있다느니 하는 얘기는 저희 남편에겐 안 했죠. 괜한 오해를 살 수도 있으니까요. 오지랖 넓은 사람인가 보다 정도로 생각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고 2주 정도 지났을 무렵이었어요. 저는 그날도 커피나 한잔하려고 카페를 갔는데 또 홍지수 씨 남편이 그 카페에 있는 겁니다. 저 사람은 맨날 저기 죽치고 있나 싶더라고요. 물론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카페 상가 주인이 홍지수 씨 남편이어서 그랬던 거였지만요. 하여튼 또 마주치게 되었고 저는 어색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커피를 사준다느니 그런 소리는 안 하더라고요. 저는 커피를 하나 주문을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 홍지수 씨 남편이 커피를 마시면서 제 쪽으로 자꾸 쳐다보는 겁니다. 뭔가 시선이 느껴지는데 제가 쳐다보면 눈이 마주칠 것 같아서 저는 못 쳐다보겠더라고요. 저 사람이 진짜 왜 저러지? 생각하면서 너무 불편했죠. 그렇게 잠시 후 제 커피가 나왔고 저는 커피를 받아들고 밖으로 나가서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홍지수 씨 남편이 따라 나오는 거예요. 저는 집으로 가는데 문득 홍지수 씨 남편이 제 뒤를 따라온다는 걸 알게 되고 등줄기에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저를 왜 따라오나요? 그래서 확 돌아봤어요. 홍지수 씨 남편이 어색하게 서 있더라고요. 저는 너무 황당해서 물었죠. 집이 이쪽이세요? 몇 동이신데요? 502동인데. 502동이면 이쪽 아니잖아요. 혹시 지금 저 따라오신 거 아니죠? 그런데 홍지수 남편이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저는 너무 기분 나쁘고 어처구니가 없어서 화를 냈습니다. 혹시 저를 따라오신 거예요? 왜 따라오세요? 저한테 무슨 할 말 있으세요? 그게요. 아니 저번에도 제가 됐다는데 자꾸 커피를 사준다고 하질 않나. 지금은 저 집 가는데 왜 따라오세요? 왜 그러시는데요? 저는 좀 격앙돼서 따졌습니다. 이 사람이 도대체 왜 이러나 싶어서요. 그런데 실은요. 할 말이 좀 있어서요. 무슨 할 말요? 잠깐만 얘기 좀 하실 수 있을까요? 저쪽에 놀이터 벤치라도 앉아서. 아니 그쪽이 저한테 하실 얘기가 뭐가 있죠?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저 각자의 배우자가 직장 동료일 뿐인 건데 저한테 할 말이 뭐가 있나요? 하지만 그 남자는 계속 한숨을 쉬며 잠깐만 얘기를 하자고 했고 저는 도대체 뭔 소리를 하려나 싶어서 일단 벤치에 앉았습니다. 벌건 대낮이고 사람들이며 아이들 오다니는 놀이터 벤치니까 위험한 상황은 안 생길 거라고 생각하면서요. 얘기하세요. 그런데 그 남자의 입에서 나온 말이 얼마나 황당했는지 모릅니다. 결혼하신 지 한 2년 되셨죠? 그런데요? 아직 아이는 없으시고요. 참나. 네, 그런 걸 왜 물어보세요? 저는 팔짱 끼고 황당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계속 헛소리하면 그냥 집으로 가야지. 그리고 남편한테도 모조리 다 얘기해야지 생각하면서요. 그런데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혹시 남편분 뭔가 의심스럽거나 이상한 건 없으신가요? 네? 그런 낌새는 모르셨어요? 전혀? 지금 뭔 소리 하시는 건지 모르겠네요.
제 남편이 뭐가 의심스럽고 이상하다는 거죠? 그런데 홍지수 남편은 뭔가 말을 하려다가 그냥 말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괜한 시간 뺏었네요. 그러면서 그냥 가려고 하는 겁니다. 저는 기가 막혀서 그 사람을 막았죠.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할 말 있으시다면서요. 이상한 말만 하고 이렇게 가시면 어떡해요? 저도 너무 답답해서 얘기를 좀 하려고 했는데 가만 생각해보니 그쪽은 아무것도 모르고 또 어쩌면 아무것도 모르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런 얘기를 먼저 하는 게 맞나 싶기도 하고. 라면서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는 미스테리 가득한 소리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애초에 왜 말을 거세요? 할 말 있음 하세요. 궁금하게 하지 말고. 뭐 어쩌자는 건지 좀 짜증이 나더라고요. 제가 뭘 모른다는 건지 뭐가 의심스럽고 이상하다는 건지도 모르겠고요. 그랬더니 그 남자가 그러더라고요. 그럼 이걸 좀 보시겠어요? 하면서 저한테 핸드폰에서 사진 하나를 건넸습니다. 그 사진은 카톡 화면을 캡처한 사진이었어요. 이게 뭐죠? 제 와이프 폰에서 대화하던 내용을 찍은 겁니다. 대화 상대자가 누군지 한번 보세요. 저는 얼떨떨한 기분으로 그 대화를 봤는데 대화 상대자는 최 대리님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제 남편이었죠. 그런데 그 대화가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그 대화는 결코 평범한 직장 동료로서의 대화가 아니었거든요. 사진 넘겨보세요. 그런 대화를 저장해 둔 게 많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떨리는 기분으로 그 대화들을 다 넘겨봤습니다. 정말 많고 날짜도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그 대화들은 이랬어요. 오빠, 나 이것 좀 사줘. 뭔데? 우리 여행 갈 때 입을 스페셜 속옷이지. 사진 봐봐. 헐, 대박. 자기야, 이거 너무 화끈하다. 나한테 잘 어울리겠지? 벌써 가슴이 뛰네. 당장 사줄게. 주소 보내봐. 회사로 보내야 돼. 실수로 집으로 보내면 안 되는 거 알지? 당연하지. 한두 번 아니야? 와이프한테는 뭐라고 둘러댔어? 우리 여행 가는 거. 회사에서 출장 간다고 했지 뭐. 자기는? 나도. 근데 우리 남편 요새 좀 그렇다. 왜? 내가 출장 간다고 해도 물어보지도 않고 나랑 얘기도 잘 안 하려고 그래. 육아 스트레스 아니야? 그런 거 같기도 한데 눈치챈 거 아닐까 싶기도 하고. 우리 사이? 어, 카톡 대화 같은 거 안 지워? 그걸 왜 지워? 오빠는 다 지워? 당연하지. 그걸 왜 남겨놔? 나중에 니네 남편이 보면 어쩌게. 괜찮아. 비번 걸어놨어. 비번 몰라. 오빠랑 대화한 내용 다 소중한데 어떻게 매번 지워? 그래도 걸리면. 걸리면 그냥 이혼하고 오빠랑 살지 뭐. 오빠도 이혼하고 와. 그럴까? 오빠 와이프 그때 봤는데 키 작고 얼굴 별로. 자기랑 비교도 안 되지? 나랑 잠깐 헤어졌을 때 홧김에 결혼한 거 아니야? 그런 것도 좀 있어. 그래도 자기 때문에 이 아파트로 이사까지 왔잖아. 자기랑 같은 아파트 살려고. 내가 대출금 갚느라 등골이 휜다. 고마워. 덕분에 출근할 때도 편하고. 그 대화들을 보는데 입이 안 다물어지더라고요. 남편과 홍지수는 불륜 사이였습니다. 제 앞에서는 그냥 회사 동료일 뿐이라고 그닥 친하지도 않다고 했는데 웬걸 두 사람은 아주 오래된 불륜 사이였던 거죠. 저는 그때까지도 아예 몰랐습니다. 제가 너무 무심했을 수도 둔했을 수도 있겠지만 조금의 눈치도 채지 못했어요.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았고 심장이 튀어나올 것 같더라고요. 제 얼굴이 실시간으로 창백해지니까
홍지수 남편도 놀란 얼굴이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두 사람이 불륜이었다고요? 네. 이걸 언제부터 아셨던 거예요? 그런데 왜 가만히 있으세요? 안지는 한 6개월 정도 됐습니다. 그때 눈치채고 증거를 뒤지기 시작했는데 홍지수가 대화 같은 걸 하나도 삭제를 안 하고 다 남겨놨더라고요. 뒤져보니까 두 사람 3년도 넘은 것 같고요. 네? 3년이요? 저랑 결혼한 지 2년 됐는데 그러면 저랑 결혼 전부터... 네, 홍지수는 유부녀였고 최현주는 총각이었을 때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홍지수가 그 회사 들어간 지 3년 조금 넘었으니까 회사 들어가고 얼마 안 있어서 둘이서 하면서 막 참는 듯한 숨을 내쉬더라고요. 그 순간 알겠더라고요. 홍지수 남편이 저한테 할 말이 있다고 한 게 뭔지요. 홍지수 남편은 일단 증거는 다 확보해 뒀다면서 생각 같아서는 당장 이혼하고 싶대요. 홍지수 얼굴도 보기 싫다면서요. 그런데 애가 너무 걸렸답니다. 애가 아직 어린데 이혼을 하는 게 맞는지 어쩐지 계속 망설였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시간은 흐르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는데 그때 저를 만나게 되었고 똑같은 피해자니까 얘기를 하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남자의 말이 너무 충격이고 나한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구나 놀랍더라고요. 그 남자는 저에게 두 사람이서 주고받은 사진도 줬습니다. 그 톡 대화방에 사진들도 다 있다고 하더라고요. 나한테 출장이니 사내 행사니 뭐니 하면서 집을 비울 때가 종종 있었는데 사실은 이 여자랑 놀러 다니고 여행 다니고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앞에서는 뻔뻔하게 그냥 회사 동료인 척 아무 사이 아닌 척 심지어 저랑 결혼이 2년 차인데 3년 만났다는 건 저랑 연애할 때부터 이미 그 여자랑 그렇고 그런 사이였던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진짜 기가 막히고 팔딱 뛰겠더라고요. 너무 어이없는 일을 당하면 사고회로가 정지되는 기분이 드는데 그때 딱 그랬습니다. 그날 저는 그 남자와 번호를 주고받고 일단 집으로 왔어요. 너무 혼란스러웠습니다. 그 당시에는 화가 난다기보다 안 믿기고 혼란스러운 기분이 더 컸어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제 속에는 용암 같은 분노가 차오르더라고요. 내가 속았구나, 나를 속였구나, 나를 갖고 놀았구나 라는 것을 완전히 깨닫게 되면서요. 저는 당장이라도 그 회사에 쳐들어가서 남편이고 홍지수고 요절을 내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한테 배신을 당했다는 걸 알면 정말 너 죽고 나 죽자가 되는 심정이더라고요. 그런데 홍지수 남편이 연락이 와서 어떻게 할 거냐고 했습니다. 저는 뒤집어 엎고 싶다고 했는데 이혼을 할 거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자기는 애 때문에 아직도 이혼을 고민한다고 하면서요. 저는 홍지수 남편에게 그럼 이혼 안 할 거냐고 하니까 잘 모르겠답니다. 홍지수 남편도 머리로는 이혼인데 애도 걸리고 그냥 덮고 싶은 마음도 있대요. 너무 화가 나면서도 그냥 덮고 싶기도 하고 자기도 자기 마음을 잘 모르겠답니다. 홍지수 남편은 꽤나 우유부단한 성격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증거까지 다 있으면서도 뒤집지도 못하고 소가리만 한 것 같았죠. 저는 증거 싹 다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나는 이걸 안 이상 더는 못 산다고요. 시작부터가 거짓인데 이걸 어떻게 덮고 살겠냐고 그랬죠. 홍지수 남편은 사진이며 캡처본을 몽땅 저에게 보내줬는데 그 양이 너무 많아서 기가 막혔습니다. 증거가 차고 넘치는 상황이었으니까요. 원래는 그날 남편에게 그거 다 보여주고 이혼 통보할 작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남편이 회식이 있다고 늦게 들어온다고 했어요. 저는 남편을 기다리면서 생각하고 또 생각했죠. 이것들이 사람을 갖고 놀았는데
처음부터 다 거짓된 결혼이었는데 내가 누구 좋으라고 조용히 이혼해줄까 싶은 거예요. 이혼할 때 하더라도 어디 개망신은 한번 당해봐라 싶더라고요. 저는 홍지수 남편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이혼은 할 건데 그것들 회사 가서 다 엎을 거다라고요. 홍지수 남편은 좀 놀라면서 괜찮겠냐느니 했는데 저는 그것들 어디 개망신 당해보라고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홍지수 남편이 알아서 하라고 하더라고요. 자기도 좀 더 생각을 해봐야겠다면서요. 그렇게 저는 홍지수 남편으로부터 받은 증거물을 인쇄하고 변호사 상담 후 상간소송 소장 복사본도 챙겨 회사를 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홍지수에게 그 서류 봉투를 내밀었던 것이죠. 홍지수는 그 많은 증거들을 모은 게 사실은 제가 아니라 지 남편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꽤나 충격을 받은 듯 했어요. 왜냐면 홍지수야말로 지네 남편이 불륜 사실을 알았다는 걸 전혀 눈치 못 챘으니까요. 네 남편이 이 증거 다 준 거라고. 이제 알겠니? 내 남편이 다 알고 있었다고? 그래. 네 남편은 그래도 애 때문에 이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있더라. 너는 그것도 모르고 계속 이 인간이랑 놀아놨던 거지?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얘기 끝났지? 둘이서 여태까지 좋은 시간 보내고 잘 놀았으니 앞으로 그 대가도 톡톡히 치러야지. 사무실로 올라가 봐. 아주 좋은 광경이 기다리고 있을 거다. 그 말에 남편은 눈이 휘둥그레지더라고요. 그게 무슨... 직접 가서 보라고. 그리고 이건 네 거야. 저는 가방에서 이혼 서류 꺼내서 테이블에 놔뒀습니다. 여보... 여보 같은 소리 하네. 저는 그냥 가려다가 테이블 위에 있는 물컵을 집어 남편과 홍지수 얼굴에다 확 끼얹었습니다. 홍지수도 소리를 지르며 자리에서 일어났고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쳐다보더라고요. 더러운 것들. 이혼해 줄 테니 둘이서 살아봐. 저는 그렇게 자리를 떴습니다. 그것들이 사무실로 올라가면 아주 깜짝 놀랄 겁니다. 왜냐면 제가 아까 회사 들어갔을 때 직원에게 먹을 것이 든 종이 가방을 줬잖아요. 사실 그 종이 가방 안에 그것들 불륜 사진이며 대화 캡처도 같이 들어있었거든요. 아마 직원들도 그거 다 같이 봤겠죠. 저는 그 즉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짐 챙겨서 친정으로 갔어요. 이혼할 거고 위자료 소송도 바로 들어갈 거고 이 집에 들어간 제 돈은 나중에 남편에게 다 받아낼 생각이었죠. 홍지수 남편이 어떻게 됐느냐 연락이 왔고 저는 있었던 일 다 얘기해 줬습니다. 그러면 홍지수도 제가 아는 걸 이제 알게 된 거네요? 네. 연락 안 왔나요? 아직요. 지도 어쩔 줄 모르겠나 보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도 고민 많이 했는데 이혼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홍지수 남편도 이혼을 결심했다고 하더라고요. 애한테는 엄마가 필요할 것 같아서 고민 많이 했는데 생각해보니 그런 여자 밑에서 애가 뭘 보고 크겠냐고요. 그렇게 홍지수 남편도 이혼을 결심했고 서로 진행 상황을 공유했어요. 두 사람의 불륜 사실 때문에 그 회사도 뒤집어졌고 회사 사장이 둘 중에 한 명은 그만두라고 했다네요. 이런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는데 둘 다 다닐 순 없다고요. 사실 말이 그렇지 몇 없는 동료 직원들 다 알았는데 둘 다 어떻게 더 다니겠나요. 결국 둘 다 회사는 그만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 사람들에 의해서 그 일이 아름아름 그쪽 업계에 소문 다 퍼졌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그 여자랑은 그냥 엔조이였다며 잘못했다고 이혼하지 말자면서 저한테 빌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나랑 연애 때부터 이미 그 여자랑 바람 폈으면서 무슨 헛소리를 하느냐며 너 같은 쓰레기와 더 살 생각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시댁에도 그 모든 사실 다 알렸고요.
홍지수 남편에게 들으니 홍지수도 그 남편에게 잘못했다며 어지간히 매달린 모양이더라고요. 알고 보니 홍지수 남편네가 좀 잘 사는 집이라서 홍지수네 친정도 많이 도와주고 했던 모양인데 그런 남편을 두고 3년 넘게 바람을 피고 홍지수가 인간인가 싶었습니다. 그 남편과 이혼하면 그 좋은 집에서도 나와야 하고 친정도 못 도와주고 애도 못 보고 한순간 개털되는 거였죠. 뒤늦게 정신 들었다면서 눈물 콧물 쏟고 바닥 기면서 잘못했다고 빌었다는데 오히려 홍지수 남편은 그 모습을 보니까 더더욱 마음이 다치더랍니다. 지난 6개월 동안 혼자 마음 썩히고 많이 괴로웠는데 그럴 필요가 없었던 것 같다면서요. 홍지수 남편이 순해 보이던데 원래 순한 사람이 마음을 모질게 먹으면 더 독한 법이잖아요. 하여튼 저희 남편도 홍지수도 이혼도 이혼이고 위자료 소송까지 쌍으로 다 당하게 되었습니다. 회사도 잘리고 소문도 다 퍼지고 이혼 소송에 위자료 소송까지 당하게 된 거죠. 그나마도 저는 애가 없으니 한결 빨리 진행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신혼집에 들어간 제 돈만 돌려받고 남편과 홍지수로부터 위자료 받고 이혼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홍지수 측은 아이 양육권 문제 때문에 좀 더 오래 걸리나 보더라고요. 홍지수가 애를 이용해서 남편을 잡으려는 심산인지 애는 포기 못한다고 버텼고 홍지수 남편은 현재 주 양육자도 자기고 엄마가 그렇게 양육에 참여를 많이 안 했다면서 양육권, 친권 다 포기하라고 했다네요. 홍지수가 진짜 자식 때문에 저러는 것 같지는 않고 그저 남편 붙잡으려고 그러는 거겠죠. 진짜 자식을 위하는 인간이었으면 남편과 자식 놔두고 회사 동료랑 무려 3년이나 불륜을 저질렀겠나요? 하여튼 그 집도 옥신각신 싸움 끝에 가까스로 이혼했다는 것 같고 홍지수는 집에서 쫓겨났답니다. 전 남편은 그렇게 이혼 후 홍지수랑 같이 좀 살았던 모양인데 막상 둘이서 같이 살고는 얼마 안 돼서 깨졌다고 건너 들었어요. 둘이서 몰래 불륜 즐길 때야 짜릿하고 재밌었겠지만 막상 같이 살아보니 아니었던 건지 금방 깨졌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대출금 감당 안 되고 위자료 물어준다고 추가로 빚을 더 지는 바람에 집도 시세보다 싼 값에 정리했다고 했습니다. 손해만 보고요. 전 남편도 홍지수도 그 한순간의 쾌락을 위해 소중한 가정을 깨고 직장 잃고 손가락질 당하고 집 팔자 야무지게들 말아먹은 멍청한 인간들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이혼하고 나서 남편과 홍지수로부터 받은 위자료로 제 사업자금 미천도 됐습니다. 썩 기분 좋은 돈은 아니지만 그 돈으로 제가 더 잘되고 성공해야 분이 풀리겠더라고요. 사업 오픈 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혼의 아픔과 분노 때문에라도 더 일에 매진하려 하고 있네요. 이혼하고 딱 한 번 홍지수 남편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자기는 그때 당시 아내의 외도를 알았고 증거도 있었지만 어떠한 결정도 못 내리고 있었는데 제가 참지 않고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복수하는 모습을 보고 자기도 용기를 냈었답니다. 이제 와서 보니 헤어지는 게 정답이었던 것 같다며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 사람에게 증거 줘서 고맙다고 했습니다. 비록 가정은 깨졌을지언정 아무것도 모르고 속고 있는 것보다는 불편한 진실이라도 제가 알고 선택하는 게 중요하니까요. 저는 제일 열심히 할 거고 보란 듯이 행복하게 잘 살려고 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임신 소식을 전하던 그 기쁜 날, 신우이가 제 뺨을 후려치며 누구 애를 베고 온 거냐고 소리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잔인하고 끔찍한 말 뒤에 제 남편과 신우이가 함께 꾸민 소름 끼치는 계략이 숨겨져 있을 줄은 더더욱 상상도 하지 못했죠.
지금부터 그 완벽했던 남편의 가면을 벗겨내고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었던 그 모든 진실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저는 어린이집 교사로 일하는 평범한 30대 여성입니다. 제 인생은 늘 아이들의 동요처럼 순수하고 평온할 줄만 알았습니다. 제 남편 최종훈을 만나기 전까지는요. 사실 남편은 제가 먼저 그리고 많이 좋아했어요. 그는 제 친구의 친구였는데요. 처음 본 순간 운명의 상대를 만난 듯 얼어붙었습니다. 훤칠한 키에 잘생긴 얼굴, 부드러운 미소까지. 인상이 정말 좋고 잘생겼더라고요. 게다가 몇 마디 나눠보니 성격마저 부드럽고 선하고 다정다감했습니다. 조금 줏대없는 감이 있긴 하지만 고집 세고 못된 것보단 훨씬 매력적이었죠. 그날 이후로 저는 완전히 상사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사랑에 빠진 거죠. 결국 저는 친구를 졸라 다시 한번 자리를 만들었고 떨리는 목소리로 제가 먼저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2년 동안의 연애가 시작되었죠. 처음에는 제가 훨씬 더 많이 좋아하는 불공평한 연애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사람은 저보다 더 저를 사랑해주는 최고의 남자친구가 되어주었습니다. 그렇게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저희는 자연스럽게 결혼을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처음 만나게 되었어요. 남친의 7살 터울 누나를요. 남친은 제게 누나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했습니다. 부모님이 워낙 바쁘셔서 자기를 거의 아들처럼 키워준 누나라고요. 그래서 남친에게 누나는 엄마 이상의 존재였고 누나의 말은 곧 법이었습니다. 저랑 결혼 이야기가 오가는 걸 알게 되고 누나가 저를 한번 보고 싶다고 했던 거죠. 그런데 남친 없이 둘이서만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저는 알겠다고 했고 약속 당일날 잘 보여야겠다는 생각에 잔뜩 긴장한 채로 약속 장소에 나갔습니다. 하지만 약속 장소에 나타난 남친 누나는 남친이 평소에 말하던 따뜻한 누나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비웃음인지 모를 미소를 지으며 말하더군요. 네가 정미야? 우리 종훈이가 하도 입에 침이 마르게 칭찬을 하길래 궁금했거든. 근데 내 생각과는 좀 다르긴 하네. 네? 아니야. 왔음 앉아. 안녕하세요.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많이 들었을까? 하긴 우리 종훈이 거의 자식처럼 내가 키웠거든. 그래서 좀 우스갯소리긴 해도 동생이기 이전에 그냥 내 새끼라고 하고 다녀. 별로 웃기지도 않은데 남친 누나는 막 혼자 웃더라고요. 시작부터 분위기는 싸늘했습니다. 그 후부터도 남친 누나는 제가 하는 말마다 꼬투리를 잡고 틱틱거렸고 마치 취조라도 하듯 제 부모님 직업부터 집 평수까지 꼬치꼬치 캐묻는 거예요. 황당하고 불쾌했지만 남친이 그토록 아끼는 누나이기에 꾹 참고 비위를 맞추려 애썼습니다. 제 대답이 모두 끝나자 남친 누나는 저를 잠시 뜯어보더니 한숨을 푹 쉬더군요. 우리 종훈이 어디 가서 빠질 애가 아니야. 얼굴 잘생겼지, 키 훤칠하지, 성격 좋지. 솔직히 마음만 먹으면 의사나 변호사도 만날 수 있어. 그러면서 저를 비스듬히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정민은 솔직히 말해서 우리 종훈이한테는 좀 부족하지 않나 싶긴 해. 제 직업을 대놓고 무시하는 발언에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제가 뭔가 말대꾸를 하기도 전에 남친 누나는 직설적으로 다다다 말하더라고요. 그냥 결론부터 말할게. 우리 종훈이랑 그만 만났으면 좋겠어. 네? 갑자기 그게 무슨... 나만큼 우리 종훈이한테 뭐가 최선인지 잘 아는 사람 없어. 톡 까놓고 너는 우리 종훈이 짝은 아닌 것 같다.
종훈이가 마음이 여려서 말 못할 것 같으니 내가 말할게. 그냥 정리했으면 해.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불쾌함을 넘어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헤어지고 말고는 저희 둘이 알아서 할 문제인데 언니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 말을 듣자 남친 누나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너 말대꾸 하니? 지금 보니 보통 싸가지가 아니구나. 너 종훈이랑 결혼 못해. 내가 반대할 거니까. 내가 너 같은 애랑 결혼시키려고 종훈이 그렇게 돌본 줄 알아? 라면서 따지는데 울컥하는 기분에 도저히 그 자리에 못 있겠더라고요. 저는 울음을 참으며 그대로 자리를 박차고 나왔고 남친에게 전화해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남친도 엄청 놀라고 미안해 하더라고요. 하지만 남친 누나는 남친에게도 헤어지라고 강요한 것 같았는데 시부모님도 아니고 남친 누나가 결혼을 결사 반대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단지 제가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요. 저는 남친에게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제 물음에 남친은 한참을 망설이더군요. 누나가 자기를 거의 키우다시피 해주고 너무 큰 존재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제 손을 놓을 수도 없어서 괴로워했죠. 그러다 결국은 저를 선택했습니다. 남친 누나가 저를 마음에 안 들어 하는 이 상황이 너무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남친이 저를 선택했다는 사실만으로도 힘이 나고 그 사람을 믿고 싶더라고요. 남친 누나는 동생에게 크게 실망했다며 길길이 날뛰었고 결국 저희 결혼식에 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아끼고 사랑한다던 동생인데 본인 말대로 안 했다고 결혼식도 참석 안 한 거죠. 이제 남편이 된 남친은 결혼사진 속 가족석에서 덩그러니 비어져 있는 누나의 자리를 보고 씁쓸해 하더라고요. 어쨌든 남편과 저는 결혼을 했고 저희는 연애하듯 알콩달콩 행복한 결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간간히 누나랑 인연이 끊겼다는 사실에 슬퍼하고 미안함 때문인지 깊은 한숨을 자주 내쉬더군요. 남편에게 큰 존재였던 누나에게 축복받지 못한 결혼을 했다는 사실이 그에게는 큰 상처로 남은 듯 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을 위해 제가 먼저 형님에게 손을 내밀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에 형님은 제 전화를 받지도 문자에 답을 하지도 않더군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고 시부모님을 통해 안부도 전하면서 꾸준히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형님 생일 때는 인테리어용으로 좀 고가의 그림도 사서 선물했죠. 그러자 형님은 저를 만나 주었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흐르는 카페에서 저는 진심으로 말을 했습니다. 형님에게 상처를 드린 것 같아 죄송해요. 형님에게는 제가 좀 부족해 보이시겠지만 저 종훈 씨 정말 사랑해요. 형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제가 옆에서 내조하고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요. 저 좀 예쁘게 봐주시면 안 될까요? 제 진심이 통했던 걸까요? 한참을 저를 쳐다보던 형님은 의외로 순순히 알겠다고 하면서 자기도 사과를 했습니다. 그래, 나도 미안해. 내 마음에 좀 안 든다고 너무 유치하게 굴었어. 종훈이한테 내가 너무 바라는 것도 많고 욕심도 많았나 봐. 나도 그러면 안 되는 건데. 종훈이가 결혼하고 행복해하는 것 같아서 나도 내가 어리석었구나 싶더라고. 우리 종훈이 앞으로 잘 부탁해. 그렇게 저희는 극적으로 화해를 했고 그 후로도 형님과 큰 문제 없이 잘 지냈습니다. 남편은 특히나 기뻐했고 이제는 걸릴 만한 일이 없었죠. 그런데 결혼하고 4년 정도 지나니 저희 부부 사이에도 위기가 찾아왔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난임 때문이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신혼을 즐기기 위해 2년 정도는 아이 없이 둘만의 시간을 보내기로 약속했어요. 그리고 2년이 꽉 찼을 무렵 슬슬 임신 준비를 하면서 새로운 가족을 맞이할 준비를 하기로 했죠. 하지만 제 생각과 달리 아이는 쉽게 찾아오지 않더라고요. 1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소식이 없자 그제야 덜컥 겁이 나는 겁니다. 아, 몰랐는데 우리가 난임 부부였나 보다.
여태까지 피임을 잘해서 아이가 안 생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애초에 난임이었던 건가 보다라는 걸 깨달았죠. 게다가 그 무렵부터 시부모님의 닥달도 시작되었습니다. 너네가 원하는 대로 2년 동안 아이 없는 신혼 즐기기로 했으니 이제는 아이를 빨리 가지라 그거였죠. 시부모님까지 압박을 하니 저도 스트레스가 쌓여갔습니다. 초반에는 그래도 자연 임신으로 어떻게든 임신을 해보려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난임센터를 다녀야 되나 심각하게 고민이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형님이 그러는 겁니다.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 요즘은 흔한 일이래. 참, 내 친구 중에 실력 좋은 산부인과 의사가 있거든. 괜히 동네 병원 다니면서 시간 낭비하지 말고 거기 한번 가보는 게 어때? 내가 예약 잡아줄 수 있는데. 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형님이 소개해준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남편과는 스케줄이 안 맞아서 따로 가기로 했죠. 그렇게 제가 먼저 검사를 받았고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아주 건강하다는 말을 들었죠. 그 사실을 남편에게 전했고 남편도 며칠 뒤 따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고 왔습니다. 그리고 남편도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좀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안 생겼지만 둘 다 별 문제가 없으니 곧 생기겠지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 무렵 남편은 갑자기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이제는 더 이상 못 다니겠다고 하면서요. 그리고는 시누이와 시매부가 운영하는 작은 회사에 들어간다고 하는 겁니다. 시누와 시매부가 운영하는 회사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를 만드는 회사였는데 사실 말이 회사지 엄청 작은 사무실입니다. 직원도 형님과 시매부님 그리고 직원 2명이 전부거든요. 시매부님이 직접 개발한 제품을 판매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솔직히 제품 자체도 별로였습니다. 저도 하나 받아서 써봤지만 음식물이 제대로 갈리지도 않고 소음도 심하고 전기도 많이 잡아먹고 당연히 제품력이 안 좋다 보니 사업은 지지부진했는데 남편이 뜬금없이 거길 들어가겠다고 하니 저도 싫었죠. 하지만 남편은 원래 회사를 그만두고 싶어하는 마음이 너무 컸기에 아예 그만두고 집에서 쉴 바에야 그냥 쉬엄쉬엄 누나네 회사 들어간다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회사도 너무 불안정하고 월급도 터무니없이 적다 보니 이건 아니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그만두고 다른 회사로 들어가는 게 어떻겠냐 했는데 남편은 그만두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제가 이 이야기를 한 걸 형님에게 말했나 봐요. 형님은 제가 회사를 그만두라고 했다는 사실에 기분 나빠했다고 했고 그때부터 저와 형님 사이에는 또다시 미묘한 냉기가 흐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남편은 회사 일이든 집안일이든 심지어 저희 부부의 문제까지도 모든 것을 누나와 상의하기 시작했고 누나에게 의지하는 게 커졌습니다. 저는 그런 게 섭섭해서 말도 몇 번 했는데 정작 남편은 자기가 누나랑 사이가 좋고 일도 같이 하니 뭐든 의논하는 게 뭐가 나쁘냐는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누나가 자기한테 가장 좋은 쪽으로 가장 최선으로 선택할 수 있게 도와주는 고마운 사람이라면서요. 그렇게 말하니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제가 무슨 남매 사이 갈라놓으려는 것도 아니고요. 하여튼 그맘때 형님은 유난히 남편에 대해 집착하는 느낌이었고 남편도 그에 휘둘리는 것 같았는데 그 미묘한 변화에 저만 소외되는 기분이 들어서 속상하고 화도 났습니다. 남편과의 사이도 묘하게 벌어지는 느낌이었고요. 하지만 어쩔 방도가 없었죠. 그런데 어느 날 기적처럼 아이가 찾아왔습니다. 그날도 몸이 으슬으슬하고 속이 좋지 않아 감기인 줄로만 알았어요. 그런데 문득 생리가 지났다는 사실을 깨닫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임신 테스트기를 확인했죠. 희미하게 나타나기 시작한 2번째 줄. 저는 제 눈을 의심하며 몇 번이고 다시 확인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고 이내 선명해진 두 줄을 보자마자 저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동안의 마음고생과 서러움이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이었죠. 남편과 저에게도 그렇게 기다리던 아이가 생겼다는 사실이 꿈만 같았습니다. 남편에게 바로 알릴까 하다가 서프라이즈를 해주고 싶더라고요. 마침 며칠 뒤 시댁 가족 모임이 있기도 해서 그날 그 자리에서 이 기쁜 소식을 모두에게 밝히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시부모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남편은 또 어떤 반응을 보일까 상상만 해도 웃음이 나왔죠. 드디어 가족 모임 날 저는 아기 초음파 사진을 작은 봉투에 소중히 담았습니다. 그리고 식사가 거의 끝날 무렵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준비해온 봉투를 꺼내 보였습니다. 저 드릴 말씀 있는데요. 어머님, 아버님, 형님, 그리고 여보, 저희에게 아기가 생겼어요. 저는 활짝 웃으며 봉투 속의 초음파 사진을 꺼냈습니다. 모두가 놀라고 기뻐하며 축하해 줄 것이라는 제 기대와는 달리 이상하게도 식탁에는 아주 차갑고 어색한 침묵이 흐르는 겁니다. 그리고 모두의 시선이 제 얼굴과 초음파 사진, 그리고 남편의 얼굴을 번갈아 훑었죠. 그 이상한 분위기에 어리둥절해 하는데 그 순간 시누이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제 앞으로 다가오더니 제 뺨을 있는 힘껏 후려치는 겁니다. 짝 하는 소리가 들렸고 볼이 화끈하더라고요. 아픈 것보다 갑자기 뺨을 맞은 것이 너무 당황스럽고 기막힌 겁니다. 형님, 왜 이러세요? 미치셨어요? 황당함에 소리를 지르는 제게 형님이 소리쳤습니다. 미친 건 너 아니야? 이 더러운 년! 우리 종훈이 무정자증이야! 애를 가질 수 없는 몸이라고! 그런데 넌 도대체 누구 애를 임신했다는 거야? 라는데 그 순간 저는 형님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무정자증이라뇨. 남편은 분명 아무 이상이 없다고 했는데 이 난데없는 상황에 머릿속이 하얘지더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무정자증이라니? 종훈이 그때 검사한 거 기억 안 나? 아무 문제 없다면서요. 아, 그래서 안심하고 임신했다고 자랑스럽게 뻗치고 얘기한 거야? 지금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당신이 말해봐. 남편은 어두운 표정으로 말하더라고요. 나 무정자증이래. 자연임신은 거의 불가능할 거라고. 그게 뭔 소리야? 그리고 왜 나한텐 제대로 말 안 한 거야? 남편은 입을 다물었고 형님이 따지듯 그러더라고요. 올케가 하도 애를 기다리니까 종훈이가 차마 무정자증이라고 말하기가 힘들다고. 시간을 좀 달래. 나중에 솔직히 말한다고. 그래서 일단 아무 문제 없다고 했던 거야. 근데 그 와중에 임신? 미친 거 아니야?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에 헛웃음만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하늘에 맹세코 부도덕한 짓을 저지른 적이 절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상황인 건지 기가 막힐 뿐이었죠. 말해! 누구 애야? 어디서 놀다 먹다 생긴 씨냐고! 종훈이한테 들어보니까 저번에 친구들이랑 여행 갔다 왔다던데. 그거 친구 아니고 남자였던 거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배가 불러서 온 거 아니냐고! 신우의 목소리가 제 귀를 찢는 것 같았습니다. 억울하고 기가 막혀서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렀어요. 시부모님 보았는데 시부모님도 저를 경멸과 혐오가 가득한 눈으로 쏘아보고 있더군요. 남편 역시 저를 벌레 보듯 의심의 눈초리가 가득해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죽어도 그런 부정을 저지른 적이 없었기에 미친 사람처럼 악을 썼습니다. 아니에요. 난 절대 그런 적 없어요. 이 아이 종훈 씨 아이예요. 나와서 확인해보면 알 거 아니에요. 낳긴 몰라. 나와서 아니면 그때 발 빼려고? 진짜 옳게 무섭네. 발을 빼긴 뭘 빼냐고요. 네, 형님이 뭔데 이래라 저래라요? 뭐라고?
이게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네? 그런데 그 와중에 시어머니는 제 팔을 거칠게 잡아끌며 현관으로 밀쳤습니다. 꼴도 보기 싫으니 당장 나가. 우리 아들 인생 망치려고 작정한 년. 그날 저는 죄인처럼 가장 더럽고 추악한 인간이 된 것처럼 시댁에서 쫓겨났습니다. 차가운 복도에 내팽개쳐진 채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뺨에 남은 손자국보다 상처와 충격이 훨씬 더 아프고 쓰라리더군요. 집에 돌아와 며칠을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억울해서 죽어버리고 싶은 심정이었지만 뱃속의 아이를 생각하며 겨우 버텼습니다. 남편도 아무런 말도 걸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밤 저는 자다가 일어났는데 우연히 작은 방에서 남편과 신우이가 통화하는 내용을 엿듣게 되었습니다. 누나, 근데 만약에 진짜 내외면 어떡하지? 저렇게 방방 뛰는 거 보니 내일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리고 무정자증이라고 해도 임신 안 되는 거 아니잖아. 아니, 누나 말을 의심하는 건 절대 아니야. 누나 말은 다 맞지. 맞는데 나도 좀 혼란스러워서. 그 한마디에 제 머릿속에서 무언가 번쩍했습니다. 너무 황당한 소리잖아요. 남편이 자신의 상태에 대해 완벽하게 확신하지 못하거나 신우가 뭔가를 속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번쩍 들더라고요. 저는 그 길로 무언가 있다는 것을 직감했고 남편의 뒤를 몰래 밟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출퇴근길을 뒤따른 거죠. 심장이 쿵쾅거리고 손이 떨렸지만 이 지옥 같은 상황을 끝내기 위해서는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며칠간의 미행 끝에 저는 결국 제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남편이 어떤 낯선 여자와 아주 다정하게 팔짱을 낀 채 호텔로 들어가는 모습을요. 남편보다 나이가 훨씬 많아 보이는 여자였지만 값비싼 옷과 장신구로 온몸을 휘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의 얼굴이 어딘가 낯이 익은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보니 예전에 형님의 회사에 들렀을 때 형님이 우리 회사에 투자하시는 투자자분이라며 소개했던 그 여자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 집에 돌아온 남편을 어두운 거실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남편은 우두커니 서 있는 저를 보고는 소스라치게 놀라더군요. 저는 아무 말 없이 제가 찍은 사진들을 테이블 위로 던졌습니다. 회사 일로 바빴어? 아니면 투자자님이랑 호텔에서 비즈니스 미팅이라도 하셨나? 제 차가운 목소리에 남편은 사진을 확인하기도 전에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고 당황하더라고요. 그런데 남편도 저에게 그러는 겁니다. 너도 떳떳하지 못한 건 똑같지 않아? 뭐라고? 그 뱃속의 애 말이야. 제발 정신 좀 차려.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얘 당신 애라고. 나는 무정자증이야. 참나. 당신이 말해봐. 당신 무정자증이라는 거 누나한테 들었지? 맞아. 등신이야? 그런 것도 직접 안 듣고 누나 통해서 건너들어? 처음엔 병원에서 들었어. 정자 활동성이 활발하진 않지만 괜찮다고. 근데 나중에 누나가 다시 전해주더라. 누나 친구한테 전해 들었는데 사실 문제가 좀 있다고. 정자 활동성이 낮은 정도가 아니라 아예 무정자증 수준이라고. 너는 누나가 말하는 거 그냥 고지고대로 다 믿어? 병원에서 괜찮다는데 니네 누나가 아니라고 했다고 그걸 다 믿냐고. 그럼 누나가 나한테 거짓말하겠어? 그래서 누나 말만 듣고 내가 다른 남자애를 뵀다고 생각한 거지. 그건 다시 검사해봐. 누나 얘기 듣지 말고 네가 직접. 그 누나 친구가 하는 데서 하지 말고 다른 데서 해보라고. 그리고 그건 둘째치고 네가 바람 피웠다는 사실은 명백하잖아. 도대체 이 여자 뭐야? 남편은 뭐가 당당한지 그 여자에 대해서 술술 말하더라고요. 그 여자는 형님의 오랜 지인이자 엄청난 재력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연애 시절부터 제 남편을 마음에 들어 했었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 신우가 저에게 헤어지라고 으름장을 놓았던 것도 바로 이 여자와 동생을 엮어주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저를 선택해 결혼하자 그 계획은 실패로 돌아가기도 했고
또 그 투자자 여자도 다른 애인이 생긴 모양이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제 남편이 필요하지 않다 보니 저랑 화해하고 표면적으로 잘 지냈던 거죠. 그런데 그 후에 그 투자자 여자가 애인과 헤어지고 다시 제 남편한테 눈독을 들인 모양이에요. 회사에 거의 유일하다 싶은 투자자다 보니 신우 입장에선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제대로 운영도 안 되는 회사인데 그 회사를 먹여 살려주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신우는 동생의 결혼 생활을 파탄내서라도 그 둘을 연결시켜주기로 마음먹었던 거예요. 신우는 남편의 검사 결과를 무정자증으로 속이고 제가 임신했다는 걸 알자 저에게 외도 누명을 씌워 이혼시키려고 했던 겁니다. 그렇게 하면 동생은 돈 많은 여자와 재혼하고 자신의 회사에는 투자가 계속될 테니까요. 그리고 제 남편은 평생 누나 말이라면 껌뻑 죽는 그 등신 같은 남편은 누나가 시키는 대로 그 모든 연극에 동참했던 겁니다. 불륜 상대와 잠자리를 가지면서까지도요.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저는 이성을 잃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신우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하게 나왔습니다. 형님, 지금 어디세요? 아, 시부모님이랑 같이 계세요? 잘 됐네요. 제가 지금 드릴 말씀이 있거든요. 금방 갈게요. 전화를 끊은 저는 창고에 있던 야구방망이를 들고 차에 올라탔습니다. 저를 보고 남편이 시겁하며 그걸 왜 들고 가냐는데 저는 눈이 뒤집혀 남편을 떠밀어버리고 차 타고 출발했습니다. 남편도 시겁했는지 지 차 타고 따라왔죠. 그렇게 저는 형님의 집 현관문을 박차고 들어갔더니 거기 있던 시댁 식구들이 기겁을 하며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저는 그대로 거실벽에 걸려있던 제가 선물로 보냈던 그 비싼 그림 액자를 야구방망이로 쳐서 개박살 내버렸습니다. 신우도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났죠. 남편은 부랴부랴 따라 들어와 저를 말리려 했습니다. 야, 너 미쳤어? 형님의 소리를 지르자 저는 깨진 유리조각 너머로 방망이를 겨누며 악을 썼습니다. 그래, 미쳤다. 동생 인생 팔아서 이 속 챙기려는 너 같은 미친년이 있는데 안 미치고 배겨? 누나가 하라면 불륜도 저지르고 임신한 마누라한테 누명까지 씌우는 저 등신 같은 놈도 미친놈이고 둘 다 미친 년놈들이야. 저는 시부모님 앞에서 그동안의 모든 진실을 낱낱이 폭로했습니다. 남편의 검사 결과가 조작되었다는 것, 신우가 이 모든 일을 꾸몄다는 것, 그리고 남편이 그 투자자와 불륜 관계였다는 것까지 의도적으로 동생의 결혼 생활을 망치려 한 신우이의 계략과 거기에 동조한 남편의 배신을 모두 알게 된 시부모님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신우이에게 네가 사람이냐며 난리를 치셨죠. 저는 그 자리에서 이혼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저를 기만한 신우이도 그런 누나의 꼭두각시 노릇을 한 남편도 그 누구도 용서할 수 없었거든요. 내 아이한테 당신처럼 비겁하고 줏대없는 아빠는 필요 없어. 당신은 평생 당신 누나의 착한 동생으로 살아. 나는 너도 미친 네 누나도 더 이상은 이해 못하니까. 우린 이혼이야. 남편도 큰 충격을 받은 얼굴이었는데 저는 이혼을 통보하고 그대로 그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그 말을 끝으로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집을 나왔습니다. 이혼 소송은 제게 유리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남편의 불륜과 신우이의 계략을 입증할 증거는 차고 넘쳤으니까요. 법원은 남편의 유책 사유를 100% 인정했고 저는 상당한 금액의 위자료와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의 양육비를 일시불로 지급하라는 판결까지 받아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고 한참 후 남편이 술 먹고 울면서 연락을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누나가 자기를 진심으로 위한 게 아니라는 걸 이제는 다 깨달았다면서 자기가 그동안 누나한테 일종의 가스라이팅을 당한 것 같다고 하더군요. 누나가 맨날 너 때문에 희생했다. 너한테 가장 득이 되는 쪽으로 선택을 도와줬다. 나는 너한테 가장 최선의 도움을 주는 사람이다 등등 그렇게 말을 하니 남편은 늘 그렇게 생각했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 자기를 이용해서 자기 입속만 채우려 한 것 같고
자기 사업을 위해서 결혼 생활도 망치게 하려고 그런 짓을 벌인 것 같다면서 정말 후회하고 반성한다는 거예요. 남편은 매일같이 한 번만 만나달라, 아이 얼굴이라도 보게 해달라며 문자를 보냈지만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아, 그리고 그 투자자라는 여자도 저한테 상간소송 당했는데요. 남편도 정신 차리고 누나랑 인연 끊으면서 그 투자자한테도 더 이상 만나지 않을 거라고 했답니다. 그랬더니 그 투자자도 바로 투자를 철회했다고 하더라고요. 신우인의 사업은 핵심 투자금이 빠져나간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버티지 못하고 결국 망해버렸다고 했죠. 자신의 욕심 때문에 동생의 가정을 제물로 삼으려 했던 신우이는 결국 제게의 제가 넘어가 돈도 가족도 명예도 모두 잃게 된 셈입니다. 신우이는 말끝마다 자기가 동생을 위해 희생하고 동생을 정말 사랑한다고 했지만 그 사랑의 본질은 결국 동생을 자기 뜻대로 조종하려는 삐뚤어진 소유욕과 자신의 이익을 위한 탐욕에 불과했던 것 같습니다. 저의 상처가 완전히 아물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매일 아침 제품에서 우는 아이의 얼굴을 보며 그런 파렴치한 인간을 끊어내길 정말 잘했다고 수백 번, 수천 번 생각합니다. 제 아이에게만큼은 비겁하고 나약한 아빠가 아닌 씩씩하고 현명한 엄마의 모습을 보여주며 세상 누구보다 행복하게 키워낼 겁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